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안정되는가 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난 4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자,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교통망을 따라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양상 또한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 4월의 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규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향후 10년간 국내 철도 건설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전국 주요 거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앞으로 인구 소멸 시대와 지방 균형 발전을 겨냥해 세종과 대구, 부산, 광주를 축으로 철도를 통한 광역 경제권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이번 계획의 총 투자 규모는 114조 7천억 원으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60조 6천억 원, 신규 사업이 54조 1천억 원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번 발표 내용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인지 월간 부동산 4월의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안 확정 발표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는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보다 훨씬 큰 대규모 계획인데요.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기존 시행사업 15개와 신규 사업 28개 등 총 43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크고 작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평론가님. 자, 주요 내용부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4차 국가철도망 그 계획 계획을 보면요. 10년간 국내 그 철도 건설의 청사진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요 거점간을 2시간대로 묶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 그럼 주요 거점이 어디냐? 세종, 대구,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거점을 만들겠다. 그래서 2시간 안에 모든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외된 노선도 있고요. 축소된 노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노선이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죠. 바로 달빛 내륙철도는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내에 묶겠다는 것인데 이 철도 내용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광주와 대구는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TX-D 노선이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죠? 원래는 이제 강남까지 경기와 인천시가 요구했던 것이 강남까지 가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강남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부천에서 멈추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규모 114조 7천억 원.
최근 정부가 연간 투자하는 철도 예산이 6조에서 7조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교수님, 이번 발표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전국 투어를 아울러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 뭐 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음, 그 대신 이제 개별 강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네.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했다. 음, 다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거기 이제 예산이 뭐 한 110조가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 필요 예산이 그리고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얘기할 때는 뭐 이상한 토목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막 선언을 하고 했는데 네. 뭐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토목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과연 뭐 공약도 이상하게 좀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저번 대통령, 저저번 대통령에 비해서 한 2배, 3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런 부담이 되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는 커질 겁니다. 단순하게 국토부의 금액만 보게 된다면은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큰 사업들이 좀 접고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을 돌릴 여지는 좀 있겠지만은 다른 쪽에서도 이제 복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증세 이런 것들 없이 과연 유지되겠는가 그쪽으로도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균형 발전에서는 찬성, 좋은 평가를 하시지만은 재원 조달에 있어서 세금에 또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죠.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벌어질 예.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뭐 하셨고요. 사실 뭐 이렇게 좀 실용도가 떨어진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선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조금 늦게 착공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나중에 또 가다가 가다가 또 끝나버리는- 이제 뭐 예. 뒤집어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GTX D 노선인데요. 자, 평론가님. 네. GTX D 노선이 김포 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된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네. 자, 인천 지역의 검단, 네. 청라, 영종과 그리고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들의 반발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네네. 어떤가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GTX D 노선 뭐 김포 장기역에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됩니다. 그러면 김포 사시는 분들은 강남 가려면 지금처럼 김포 골드라인 통해서 9호선 타고 가셔야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부천까지 가서 7호선 타고 가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뭐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김포에서 부천 가는 거 69분에서 15분까지 준다. 근데 이제 김포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부천 가려는 게 아니라 강남 가려고 그런다라고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실망 매물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 매물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이제 아실에 따르면요. 발표가 난 후 25일에 이제는 조사를 해봤는데 김포시 아파트 매물이 5,139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하면은 무려 매물이 20% 증가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론이 사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김포 지역의 지금 매물 거래량도 줄었지만은 가격적인 호가도 지금 내려가 있는 맞습니다. 어떤 언론을 좀 봤었는데요. 자, 각 지자체마다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주장을 했고요. 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청라 가정을 거쳐 김포 검단 계양에서 내려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는 이른바 Y자 노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TX D 노선이 김포 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 어떤 게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예타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보게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강남까지 끌어올게 되면은 이제 중복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기존 노선의 관계라든가 봤을 때는 아마 그 BC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BC가 이제 베네핏하고 코스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 숫자가 전혀 안 나올 거니까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축소됐을 거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자, 두 번째로 좀 전에 우리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예, 예.
자, 김포, 특히 또 인천이나 하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 GTX D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축소되면서 과연 이 지역, 인천 지역과 하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철도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 보통 이런 발표를 할 때 한번 한 단계 뛰고, 그다음에 그렇죠. 착공할 때 한 단계 뛰고, 네. 그다음에 준공할 때 한 단계 뜁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 뛰게 되는데, 네. 이 폭 자체가 그 GTX처럼 이제 바로 이렇게 강남에 꽂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높게 뛸 텐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건 GTX 온다 해서 김포가 다 뜨는 건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역세권이라 해서 그쪽에 반경 한 1km 정도? 그 정도만 뜨는 것이, 나머지는 또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지금 이제 GTX 노선 확정된 것들도 보게 되면은 뭐 동탄 전체가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예정된 지역들은 강하게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뭐 약간 전국 평균 정도, 이 정도 오르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들은 가격이 좀 상승이 좀 더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좀 평균 정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주요 보여요. 입지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그렇죠.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존의 GTX A, B, C 노선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노선들이 이번에 D 노선이 축소 구간으로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그렇죠. 뭐 GTX-D 같은 경우에는 GTX라고 부르기도 좀 난망할 정도로 그렇죠. 좀 축소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GTX A, B, C 노선이 더 수혜를 받지 않겠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GTX A, B, C 노선도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나중에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타는데 5,000원이다. 아, 그건 부담될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혜 지역에서도 가격의 상승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몇천 원 내로 묶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지만은, 또 민자 사업이라든가 정부가 좀 들어간다라든가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한 5천 원, 6천 원, 7천 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하루에 지하철 값만 한 돈 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면은 과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나중에 그런 변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혜 지역이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 300, 500m를 얘기하는, 여기는 한 1k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간단하게 가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제 한 15분, 20분에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이제 좀 호재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조금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 예, 한번 예.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제 2장에서 저희가 이슈 2에서 예. 다뤄보겠지만 추가적인 신도시 발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자, 여론에서 가장 지금 그 확실시되고 있는 김포 고천, 예, 예. 김포 지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남 간북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두 지역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짧게 축소된 구간을 연장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가밀 간북지구, 뭐 하남에 간북지구가 있고 지금 고촌도 있는데 그 면적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 200만 평, 300만 평 이 정도는 돼야지 철도를 하나 연장하거나 새로 붙이거나 하는데 뭐 좀 타당성이 좀 나오고, 네. 대략 한 100만 평 미만이거든요, 둘 다. 고촌은 이제 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겠고요. 한 100만 평 내외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끌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규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개발들이 쫙 붙어가지고 네네. 전체적으로 한 300, 500만 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철도 연장이라든가 신규 노선도 검토할 수 있지만은 자체만으로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 의한 예, 상관관계는 좀 적다라는 예.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교통망 소식이 호재가 되는 지역들이 웃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의왕시, 안산시, 시흥시 등인데요. 자, GTX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인동선 등의 다양한 교통망 개발 소식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자, 평론가님, 이 지역들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1분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매매값이, 아파트 매매값이 오른 곳이 바로 그 경기 의왕시입니다.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의왕시 같은 경우는 GTX-C 기대감이 좀 맞물려 있고요. 월곶 판교 복선 전철 이슈도 있고요. 또 인도건 동탄 복선 전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망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사신 분들은 사실 좀 불편하다 그러셨거든요. 교통망이 좀 안 좋아서. 근데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수혜 지역으로 받다 보니까 거의 뭐 20%,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GTX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다음에 이미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흥 근처에 있는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발표에 따른 다양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4월의 부동산 핫 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투기 사태, 이른바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2차 신규 택지 후보를 공개합니다. 2사 공급 대책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란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 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2차 신규 택지 후보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강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LH 사태로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공급 시그널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월간 부동산 4월의 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 신규 택지 14만 9천 가구 발표 임박입니다. 정부가 14만 9천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 예정입니다. 자, 2사 공급택지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평론가님, 자, 거론되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분위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2사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게 수도권 18만 가구, 전국에 한 26만 3천 가구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1차 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광명 시흥이라든지 뭐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서 한 10만 가구가 나왔었고요. 그 나머지 한 14만 9천 가구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보통 1차에서는 이제 서남권을 좀 중심으로 봤다면은 이번엔 동남권이라든지 서부권, 동부권까지 이제 아우러서 이제 보게 되는데 유력 후보지 역시 뭐 김포, 고촌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 대곡, 화정, 하남, 간북지구 같은 경우인데 간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시흥지구, 광명 시흥지구처럼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큰 이제는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은 좀 있고 무엇보다 강남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서구 살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고촌이랑 가까워요. 그럼 김포 고촌을 보면은요 많이 발전도 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정책이 발표되겠지만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매우 좋다라고 좀 평가해 봅니다. 지역적인 아까 지역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현장의 어떤 분위기까지도 지금 많이 끌어오르는 분위기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에 지금 우리가 아픔을 당했듯이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의 어떤 사전 유출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떤 감지를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나올 곳이 뻔하다 보니까 뭐 김포 고촌이라든지 하남 그 강북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된 호가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 안에서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택지 개발은 정부의 공급 대책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자 가장 예측 가능한 방안이라고 꼽힙니다. 자,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교수님, 네.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주택 공급 효과, 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데 과거에 이제 분당 일산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판교 위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지정되면 가격이 딱 오르고 그래서 계속 올라요. 네. 그러다 입주하면 거의 입주 폭탄 맞습니다. 그냥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패턴을 똑같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오르더라도 나중에 입주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장 공급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공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무리하지 마라. 이런 정도 외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오늘 발표한 것들도 보면 이제 뭐 14만 9천 호 이 정도는 분당의 한 배 반이거든요. 분당이 10만 호 정도니까.
그러니까 한 900만 평, 1000만 평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 이제는 시장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과연 잘 진행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LH에서 그냥 정부 국민들한테 묻지도 뺏어가는 게 아주 관행적으로 잘 됐지만은 최근의 사건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이 좀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렇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기 신도시 기존에 발표한 물량들도 뭐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족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새로운 물량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보다는 기존 물량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 것인가 이쪽에 더 치중하는 게 좋지 않냐. 지금 기존 물량이라 말씀하시는 이게 거는 기존에 쏟아낸 물량들. 쏟아낸 물량들. 예, 3기 신도시 뭐 1단계 그다음 또 올 초에도 했고 그렇죠. 또 뭐 몇 번씩이나 공급 계획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추스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물량만큼 다 공급이 된다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2024년, 5년부터는 굉장한 가격 안정이라고 해야 될지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무리하게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내 집 마련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자, 오는 7월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총 32,200가구 중에 절반에 달하는 14,000가구가 신혼 희망타운으로 분양되는데요. 자, 다른 청약에 비해서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출 등 혜택이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요 신혼 희망타운 네. 요 부분에서 한번 뭐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그 신혼 희망타운 그 입주 기본 자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이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혼인 계획 중에 있고요. 모집 공고일부터 1년 안에 나 혼인했다라고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또한 6세 이하의 한부모 가족도 가능하고 혼인 2년 이내 또한 예비 신혼 부부도 이번에 그 가점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량에 특공 다직 다 포함해서 한 70%가 이런 신혼부부에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면 이제는 신혼부부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LTV 70까지 높여주겠다라고 이제는 나오고 있고 연 1.3%의 이제 고정금리겠죠, 당연히. 이제는 장기로 이제는 가겠다, 장기금리로 가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출 받아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습니다. 분양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은 뭐 가족 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 사실 이게 좀 어폐가 있거든요. 자산 가치를 인정 못 하겠다는 근간에는 이제는 이거에 대한 초과 수익에 대한 거는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게 근간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신혼부부들이 내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자산을 증식되는 목적으로도 이제는 활용되게 될 텐데 이거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 보니까 과연 신혼부부들이 반응을 할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저는 충분히 예상되고 납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좀 기존의 거를 좀 챙겼으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자, 우리 그 평론가한테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2030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경 쓰는 예, 모양새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적으로 40대, 50대의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대 간의 어떤 갈등, 형평성, 이거의 어떤 밸런스가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뭐 여당 지지 세력이 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굉장히 편협된 생각 같고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가장 보듬어야 될 계층이 누구냐 봤을 때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짊어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혜택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좀 살펴주자. 나는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건 맞지만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그쪽은 물량이 남아 돌고 뭐 미분양도 나올 수 있고. 네네. 근데 이쪽은 이제 아예 혜택도 다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좀 가혹하다. 그리고 네. 이 문제의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 사실 혼인 부부나 40, 50 세대나 둘 다 공급만 많았으면은 큰 문제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물량을 거의 다 없애버려 놓고 좋은 지역의 물량은 더더욱 없애버리고 나중에 이제 찔끔찔끔 물량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혼부부한테 50% 이상을 배정을 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0평 살다가 30평을 한번 이사 가고 싶다. 이 사람들은 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대출도 안 나오고 꼭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야 될 사람이냐.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이제 물량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은 이런 단계에서는 신혼부부에서 절반 이상을 한다? 그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3200가구 중에 14,000가구. 네. 절반, 거의 절반에 예. 육박하는 물량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물량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까지 말씀을 좀 예. 주셨고요. 그럼 우리 무주택자들, 특히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무주택자들에 있어서 현 정책에 있어서 대출을 한번 제도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 지역, LTV가 딱딱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가구대출이. 최근에 보궐선거 이후에 현 정권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예. 그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얘기를 꺼내다가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펴야지 올바른 우리 서민들의 좀 도움이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한 것들은 그 단기적으로는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서민들한테 독이 된다라고 알려진 정책을 해왔습니다. 뭐 세금, 뭐 부자 증세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뭐 부자 불편하게 하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재밌고 그럴지 몰라도 그런 세금이 늘어나면 나중에 공급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길거리 개를 없애고 싶으면은 개에다 세금을 매기고 주택을 없애고 싶으면 주택에 세금 매기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기적으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제하면은 서민들은 고금리로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한테 또 뭐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뭐 처음 사는 사람한테 90% 대출 이런 얘기 하는데 최고점일 때 아무 주택이나 90% 대출 받아 들어가면은 10%는 쉽게 빠지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파산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제점 진단부터 좀 잘못됐거든요. 장관이 처음에 취임할 때 이번 정부 출범 때 투기꾼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는 공급과 유동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공급 충분하고 뭐 투기꾼 잘못이다 그래 투기꾼이 잘못했다가 임대사업자가 또 잘못한 걸로 해서 또 뚫게 패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갭 투자자가 저 뭔지 모르겠습니다. 2년 3년 뒤에 들어가려고 산 것도 갭 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장하고 동떨어진 정책을 내는데 그 사람이 또 악인이었고 뭐 또 착한 임대 운동하면서 안 내리면 또 악인이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야 그게 아니고 유동성이 문제여서 가구 분화가 문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가구 분화하고 이제 유동성이 문제면 다른 정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문제 진단이 뭐냐? 며칠 전에도 뭐 여당에서 높은 사람이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 주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도대체 문제 진단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처방은 더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처방을 보면요.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외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들은 아마 뭐 그런 거 못 바꿀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못 바꾸고 이제 뭐 아주 피해보는 사람 몇 명들 누가 봐도 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기초수급 탈락이 된다라든가 공시가격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3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보이스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거나 뭐 그런 사람도 좀 해소해주는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예. 염려가 됩니다. 자, 지난달 월간 부동산 3월 편에서 신도시 투기 논란 속 이사대택의 향방에 대해서 논해봤는데요. 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자,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대한 청문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불안한 부동산 내간의 여야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평론가님, 자, 중요한 거는 정부의 정책, 정부의 진행 과정, 신뢰입니다. 네.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자,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힘들죠. 힘들다. 네,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했던 게,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라는 게 뭐 또 사는 집이라는 게 이제 거주의 개념 좋죠. 근데
재산의 개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이걸 가지고 재산 증식에 대한 거를 인정을 못 하니까 자꾸 국민 정서와 이게 동떨어진 어떤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파트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내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주니 자꾸 규제 정책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 뻔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 오르게 되고 엄한 사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한 사람 잡게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신뢰를 국민들이 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의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공급 늘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급을 늘려주는 거. 근데 문제는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버리니까 과연 이게 그러면 인식의 변화가 정말 있었던 건가? 라고 좀 의구심을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비판도 좋지만 비판에 더불어서 대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각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평론가한테도 뭐 여쭤봤지만은 신뢰 회복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자, 그렇다고 하면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공급 대책, 공급에서는 민간도 있을 테고 공공도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우리 정책권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했을 땐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한번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국민들을 부담 품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자꾸 서울시하고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 싸우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5년 동안 서울에 공급된 걸 보면은 공공에서 공급한 게 한 5% 조금 더 되고요. 95%는 민간에서 공급했습니다. 이 5% 공급한 공공을 2배, 3배 늘려봐야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민간이 공급하는 95%는 조금만 부추겨줘도 10%, 20% 쉽게 늘어요. 10%, 20% 느는 거, 얘는 2배, 3배 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공공이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민간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은 다양한 규제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공공이 하면 혜택을 주고, 그럼 민간이 축소되는 물량하고 공공이 늘어나는 물량, 총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서울엔 집이 부족하니 뭐 공공만 고집할 게 아니고 시장도 민간만 고집할 게 아니고 둘 다 잘 되게 한번 협조를 해서 하면은 서울 시내 공급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서울 시민이 좋아진다. 뭐 그런 측면을 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정책 만드는 데 시간 걸리고 또 공표하고 그렇죠. 시간 걸리고 지금 뭐 대선이 내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적어도 지금까지 정책을 펴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들. 임대사업자들이라 다 부자가 아니고 생계형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담이 많아져서 포기해야 될 정도로. 임대료가 뭐 세금이나 이런 늘어난 부담을 감당 못할 정도까지 늘어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수십 년간 살았는데 재산세 많이 내려서 쫓겨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끼안아줘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들을 살려놓고 해야 되지. 자기들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국민 중에 일부 몇 명 안 된다 해서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 집 나가라 그러고 그런 사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거 하는 것들도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유일합니다. 어떤 지역 딱정해서 거기는 뭐 못 사게 하고 5억 이상 되면 또 뭐 얼마, 9억 이상 되면 얼마.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기한 것들을 우리나라는 다 해야 되는지. 지금 외국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가끔씩 연락이 오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궁금하대요. 이것 때문에 몇 년 지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세계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 있으면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글로벌 스탠다드에.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슈로 2차 신규 택지 공급 방안과 정부의 공급 정책,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4월의 부동산 핫 이슈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 전역에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가격 상승 움직임이 일자 지난 4월 21일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일부 등 서울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번 구역 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려하는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월간 부동산 4월 회장에서 서울 부동산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 만에 거래 제한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이사 대책 발표 이후인 2주 다시요. 다시요. 네, 바로 갈게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이사 대책 발표 이후인 2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 4월 둘째 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늘려 안정시키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아니라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결국 오세훈 시장도 급등하는 시장에 제동을 걸어서 서울의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일대의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자, 평론가님, 이와 같은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이미 아시다시피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의무 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전월세 임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세 껴서 사는 것도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 반발이 좀 있었다라고 들려왔지만 사실 그 반발은요 그런 어떤 반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재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많이 막 들썩들썩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묶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뭐 재건축 안 들어간다. 이거는 뭐 캔슬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네,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좀 긍정적 시그널이다. 오히려 재건축을 들어가겠다는 저는 시그널을 봤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구역 지정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교수님, 이러한 내용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은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아까 우리 평론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로 쓰이고 있는데 악용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 신도시 같은 거 할 때 주변에 논밭 이런 것들이 가격 폭등하고 그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굉장히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시내에 갖고 오려니까 법안이 통과 안 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택거래 허가제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치 독일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제도를 계속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느냐,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뭐 찬성론자들은 자 그래도 그거 안 했으면 더 올랐을 텐데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과거에도 이제 왜 신도시 만들 때 토지거래 허가제의 그 지역도 땅값이 다 올랐고요. 지금 이제 대치동하고 뭐 삼성 이쪽에 했잖아요. 했을 때도 신고가 경쟁이 계속 나왔고요. 네. 가격 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내년 선거가 있는데 투기의 대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민간만 풀어주면은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효과가 별로 없긴 하지만은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라도 해서 뭐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그 지역에서 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같은 것들은 거래가 자유로우면 균형을 잘 찾아가거든요.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건 띄엄띄엄 한 건씩 거래되는 게 시장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뭐 모라토리엄 비슷한 거예요. 그냥 딱 멈춰 이렇게 하는 제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런 뭐 법적으로 제가 보기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상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한 거는 좀 미약하다. 예, 예. 어차피 지금 현재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잠실 주공이나 예, 예. 그 대치동 음마 같은 경우에는 각호가가 지금 뭐 가격 신고가기 지금 몇 계속 번 했습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5개 시도지사가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된 후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따른 조치인 듯 합니다. 자, 부동산에 우리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보,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 행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시가격을 미시적으로 봐서 네. 아주 그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겠다라는 게 원래 취지인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좀 불가능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지역 간의 이제 형평성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은 이제 똑같은데 근데 공시가격의 시도마다 다르게 되면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이제 과세뿐만 아니라 유시까지 묶여 있어요, 지표에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세인데 공시가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 비슷한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도마다 이런 과표들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시도 자체는 좋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시가격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도에서 아무래도 공시가격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익이 없다는 등 평가도 있죠. 실익이 어떤 평가냐면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정평가사한테 돈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무원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물론 뭐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일이겠지만 따로 하시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세금 부분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러면 이게 작년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사 쪽에다 한 250원 정도를 줬다 그래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뭐 서울, 경기도 재정 자립도 높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죠. 이런 돈에 대해서. 근데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시가 가질 수 있을 문제인지는 약간 회의적이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 원칙적인 면을 예. 한번 봐야 됩니다. 원칙이요. 부동산세, 즉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가 다 정하고 공시가격도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재산세라는 게 뭐냐? 그냥 올해 우리가 돈을 얼마 써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걷겠다. 그렇게 해서 정해져서 세율이 정해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에 보면은 이런 재산세는 지방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다른 것들 말씀하셨듯이 60까지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지방 분권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낮춰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수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지자체는 재산세를 높이면 또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높은 지역은 보통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삶의 질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고 그리고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오세훈 시장이 지방으로 하자 그 원칙은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60여 가지를 다 떼는 작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 작업이다. 쉽진 않다. 그렇지만 그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공시가격에서 세금 문제하고 연결 안 시키고 뭐 자꾸 이상한 균형 이런 얘기를 해요. 평평성.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한마디로 세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외국 학자하고 그 화상 통화를 하다가 재밌는 게 화상 회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최고 구간이 7.2%를 냅니다. 6%에서 20% 농특세 붙어가지고 그리고 7.2%를 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거 몇 년에 한번 내는 거냐? 우리 매년 낸다. 그렇죠. 거의 기절하려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는가? 야, 그놈들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계속 먹어도 돼 이런 얘기예요. 야, 그거 진짜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율이 과연 적절한가? 우리가 지금 이제 공시가격은 뭐 10%, 20%막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나 그 종부세, 물론 뭐 한 5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안 올라간다라고 정부가 안심하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 10억 이상의 국민들은,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국민들은 정부 대상도 아니고 소득은 1% 늘었을까 말까 하는데 세금은 뭐 100%, 200% 늘고 있고, 그게 과연 정당한 공정한 사회인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지자체장으로의 어떤 공시가 결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쉽진 않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 후보 시절 그 선거를 하면서 공약으로 발표한 게 내년 공시가를 동결 한번 해보겠다. 예, 예.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뭐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당 지지도의 변화라든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뭐 국민들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음. 지지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다. 네, 레임덕이 좀 크게 발생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공시가 동결은 쉽지 않다라는 네.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시장의 어떤 순항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 시장 중요한 건 또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지역들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재건축 시장,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진행에 대한 순항은 좋은 시그널이지만 네네. 가격 상승세는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오세훈 시장에게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35층 충수 규제 폐지,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있는데, 이 임원들, 이 위원들을 세우는 게 물론 뭐 의회에서도 세우지만은, 추천해서 세우지만 시장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마음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뭐 35층 충수 규제 폐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전 이제는 서울시장 후보도 사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를 설득하기가 한마디로 이제는 되게 용이한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능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안전진단 규제 가능성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마지막 가서 좀 막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기에 이제는 가장 첫 단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차 안전진단을 시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올해부터 시도로 변경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시장의 영향력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뭐 현지조사 들어가죠, 안전진단 들어가죠, 2차 적정성 검사 들어가는데, 이 2차 적정성 검사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토부 안전관리원 아니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는 국토부 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정부가 만약에 노 하면은 이제 마지막 가서 막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완화 규제도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시도 조례로 이제는 그 밑에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시가 안 움직이면 당연히 뭐 용적률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묘수가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면 되는 거죠.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면 뭐 용적률은 그대로 있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는 용적률이 변하게 되는 꼴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어떤 묘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런 무리수를 두겠냐 이거죠. 무리수를. 이런 무리수를 과연 두겠느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한테 네네네. 여쭤보죠. 교수님, 자, 민간 주도의 성향을 띠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행보들, 과연 규제 완화도 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계속 쌓여간다 그러면은 아마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심리적으로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니
지금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주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표 이제 공급이 막 되는 게 이제 한 3년이나 4년 지나서부터 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신도시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가격이라든가 안정세라든가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1시간 동안 달려온 월간 부동산 이제 슬슬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이후 특히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가격 변동을 1년 주기로 살펴보면요. 매년 5월, 6월 달에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도 과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지, 또 5월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하반기까지 과연 올해의 주택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뭐 하반기에 오르게 된 것들은 사실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뭐 하반기에 상승하고 상반기에는 뭐 안정이다 그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굉장히 안정세였는데 임대차 2법 통과하니까 갑자기 폭등하는 거. 그전에는 뭐 8.2 대책, 9.24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안정될 만하면 정부 정책만해서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세훈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호재입니다. 네.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달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더라도 이미 너무 높아서 이거 뭐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이걸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상승은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처럼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상승은 아닌 것 같고 좀 한 몇 달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좀 멈추는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상승은 없는 그러니까 부분으로 추세적 상승, 추세적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올라서 움직이는 이 정도. 그 정도의 상승까지는 예. 예상할 수 있다. 예,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네, 지금 네. 어떤 그 부동산에 있어서의 피부에 말하는 게 많은 그럼요. 우리 평론가님이신데 네네. 평론가님은 과연 5월 부동산 시장 그리고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총평을 말씀해 주는데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같이 해가지고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죠. 이미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민심 좀 달래기 위해서 뭐 제도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세법 개정해서 아무래도 6월 전에, 그러니까 재산세 내기 전에 아무래도 이런 재산세 부분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뭘 바꾸자. 그게 뭐냐면은 조금 이제 완화해 주자라는 여건 안에서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 1순위가 대출 규제 완화거든요. LTV, DTV 상향시켜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수가 많아지죠. 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요 대출 받아야 되니까 당분간은 쓰다. 그러다가 이제는 완화되면 그때 가서 이제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책의 완화가 언제 될까가 시장에서는 처음에 관심사예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잠깐 홀딩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요. 막 2순위로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거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5월에는 이제는 파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재산세가 6월 1일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5월에는 팔려는 분들 많아지고 또한 저가 매수로 사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5월 달 안에는 좀 거래가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효과로 인해서 뭐 재고 땅치가 들썩이게 되면 그 이하 단지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규제 완화도 되고 그다음에 오세훈 효과도 나타나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네. 하반기에는 올라가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럼요. 하반기도 우리 지금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추세적인 상승 네네. 그 이상이 갈 수 있다. 실수요자는요. 필요하면 산다. 전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주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면 당연히 대출을 받더라도 필요한 집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실수요자라면 당연히 뭐 정책에 따라서 가든 지금 자기의 대출 규모라든지 위치를 잘 따져서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 교수님과 우리 평론가님의 그 하반기 전망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함께 2주 연속 급등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월간 부동산 4월 공급과 규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했고,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의 날벼락을, 집을 못 가진 국민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서울 부동산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신뢰를 잃은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과감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또한 정부는 신임 국토부 장관과 함께 희망적인 새 판을 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5월 새로운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